야, 이 독한 년아, 아가씨 혼수 미천으로 1억 안 내놓을 거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내 코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총극을 지켜보며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얼음물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다. 저 사람들은 아마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이 강남 전셋집의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 시어머니가 매달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다니는 그 300만 원이 도대체 어느 카드에서 결제되고 있는지를 말이다. 이혼을 원한다고?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끝까지 계산해보자. 집안의 돈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펄펄 끓는 미역국이 내 발목에 쏟아졌을 때 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 대신 피부와 살점이 한꺼번에 익어 찢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진한 참기름 냄새와 소고기의 비린내가 순식간에 비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갈색 국물이 내가 신고 있던 비싼 살구색 스타킹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렸고 흐물흐물해진 미역줄기 몇 가닥이 거머리처럼 발등에 찰싹 달라붙었다. 야은 나일론 천 너머로 그 부위의 피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살을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전해왔다. 내 종아리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경련을 일으켰지만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야, 이 독한 년아. 내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시어머니 최순자의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 천장을 울리며 오랫동안 맴돌았다. 방금 국그릇을 집어 던진 그녀의 오른손은 아직 허공에 굳어 있었고 극도의 분노로 인해 거친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을 헐떡이는 그녀의 모습은 방금 던진 뜨거운 국 한 사발에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했다. 붉은 핏발이 선 두 눈은 내게서 살점이라도 뜯어낼 기세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나는 볕이 들지 않아 은은한 곰팡내가 배어있는 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굵은 소금에 절인 배추 2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새빨간 고춧가루와 코를 찌르는 새우젓, 그리고 생강과 마늘이 뒤섞인 냄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붉은 얼룩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미끌미끌한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채 나는 기계처럼 붉은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켜켜이 발라넣고 있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시큰거렸고 딱딱한 합판 바닥에 꿇어앉은 무릎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반면 나의 시어머니는 내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있었다. 방금 탄 믹스 커피를 한 손에 든 채 그녀는 나를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로 그 황당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말인즉슨 아영이가 곧 강남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중산층 집안과 혼사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방 집안의 조건이 워낙 훌륭하니 시댁의 체면을 절대 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형 회계법인에 다니는 수석 세무사인 내가 아가씨의 최고급 예단과 수입 가전제품 혼수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억 원, 무려 1억 원이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 손가락의 움직임이 멎었다. 고춧가루가 섞인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따가움이 순식간에 내 눈물샘을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소파에 앉아있는 저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밤을 새우며 야근했던 날들, 복잡한 세무장부를 파헤치기 위해 들이켰던 셀 수 없이 많은 쓴 블랙커피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일하느라 쏟았던 코피가 걷잡을 수 없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건 내 피땀 어린 돈이었다. 언젠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어머님, 나는 목구멍에 깨진 유리 조각이 걸린 것처럼 껄끄러웠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한테 현금 1억은 없어요? 없으면 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이라도 받으란 말이야. 너 세무사라며? 은행놈들이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매일 쫓아다니지 않니?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났다. 그리고 그 직후 김장을 끝내면 내가 가져다 바치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펄펄 끓는 미역국 한 사발이 내 발치로 무자비하게 날아와 박혔다. 아가씨 혼수로 1억 안 내놓을 거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애도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년, 우리 김씨 집안에 내가 무슨 소용이냐. 날카로운 욕설이 녹슨 톱날처럼 내 신경을 미친 듯이 갉아먹었다. 나는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 대신 시선을 천천히 돌려 반대편 1인용 소파를 바라보았다. 나의 남편, 김민호. 결혼식 날 내 손을 맞잡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평생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껴주겠다며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 지금 그는 껍질 속에 숨은 거북이처럼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손에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의 광기 어린 폭행 앞에서도 새빨갛게 익어버린 내 발목 앞에서도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더니 내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아유, 엄마도 참. 그만 좀 해, 여보. 집안 체면이 있잖아. 그냥 동생 좀 도와줘.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심장 깊은 곳에서 5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현이 경쾌한 파열음을 내며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랜 시간 얼음물에 담가두었던 유리컵에 펄펄 끓는 물을 붓자 순식간에 수많은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코를 찌르는 새우젓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나게 역겨워졌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빛에 남아있던 모든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탓에 무릎에서 소름 끼치는 관절 소리가 났다. 나는 무표정하게 양손을 들어 올렸고 분홍색 고무장갑의 끝부분을 이빨로 물고 힘껏 잡아당겼다. 철썩 하는 축축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고추장 양념이 잔뜩 묻은 장갑이 아직 버무리지 않은 배추더미 위로 거칠게 내팽개쳐졌다. 붉은 양념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몇 방울은 시어머니가 신고 있던 값비싼 실내화 위에도 떨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내 코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앞치마 주머니로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며 차가운 푸른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분노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민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마침내 소파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지훈아, 핸드폰은 왜 들어? 엄마가 아직 화나셨잖아. 일단 사과부터. 나는 화면에 뜬 익숙한 이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의 계좌로 30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하도록 설정해둔 자동이체 화면이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빨간색 취소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만약 5년 전 그 봄날 내가 민호의 다정하고 세심한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공원에서 그의 프러포즈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 숨막히는 반지하 같은 냄새나는 거실이 아니라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VIP 고객들과 자산 배분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탐욕스러운 노파에게 뜨거운 국물 세례를 받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빨간색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화면에 자동이체를 해지하겠냐는 확인 메시지가 떴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나는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고개를 들자 날이 바짝 선 두 자루의 얼음칼 같은 내 시선이 소파에 있는 모자를 곧장 향했다. 좋아요.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 역시 얼빠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일 아침 9시 나는 목에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고 얼룩투성이 앞치마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봐요. 안 나오는 쪽이 개새끼가 되는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구리방울처럼 부릅떴다. 내 말 못 들었어요. 나는 몸을 돌려 엉망이 된 바닥을 짓밟으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 다 도장 챙겨서 나와요. 이혼이니까.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거실 테이블을 뒤엎는 요란한 굉음과 민호의 당황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 무거운 방화문을 밀치고 나가자 늦가을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차가운 빗방울과 함께 순식간에 밀려와 뜨겁게 달아오른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엑셀을 거칠게 밟아 경기 일산에 있는 내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내가 결혼 전 혼자서 죽어라 일해 모은 보증금으로 얻은 나의 전셋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나는 내 집문 앞으로 곧장 걸어가 가방에서 출입카드를 꺼내는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디지털 도어록의 화면을 강하게 터치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나는 지난 5년 동안 사용했던 민호의 생일로 된 비밀번호를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어떤 패턴도 없는 전혀 새로운 숫자 조합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강하게 콱 눌렀다. 도어록에서 길고 긴 보안 확인음이 울렸고 이어서 기계식 잠금 장치가 차갑고 단호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열고 새카만 거실로 들어선 뒤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문밖에 김민호가 속한 세계를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린 것이다.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을 더듬어 주방으로 갔고 냉장고 정수기에서 차가운 얼음물을 한가득 받아냈다. 유리잔 겉면에 순식간에 촘촘한 물방울이 맺혔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나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 치밀어 오르던 분노를 간신히 억눌러 주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격렬한 전율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싱크대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주방에서 화면의 불빛이 유독 눈부시게 번쩍였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다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빼곡히 차 있었고 발신자는 전부 김민호였다. 화면의 잠금을 풀자 초록색 대화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고지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야? 내 전화는 왜 끊어? 진짜로 우리 엄마 생활비 이체 취소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엄마 지금 심장병 도질 것 같아서 청심환 드시고 계셔. 빨리 돈 다시 보내고 돌아와서 사과해.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쳐줄 테니까. 꼭 일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야겠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깟 돈 좀 내는 것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당당하기 짝이 없는 그 질책들을 보며 내 입꼬리는 비틀린 호를 그리며 참을 수 없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깟 돈. 나는 스마트폰을 대리석 상판 위에 툭 던져놓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빛이 눈을 찔렀다. 수년 동안 일해온 수석 세무사로서 숫자에 대한 나의 감각은 거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예전에 내가 김민호의 통장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혼 생활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는 그 미역국 한 사발에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버렸다. 나는 은행에 공동인증서 USB를 꽂고 능숙하게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족 공동계좌와 민호 명의로 된 모든 연계 카드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곧바로 접속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는 미세한 찰칵 소리만 났다. 페이지의 로딩이 끝나는 순간 화면에 뜬 붉은색 숫자들의 향연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관자놀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마이너스 8천만 원. 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눈을 찌를 듯한 그 마이너스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다. 김민호의 개인 명의로
자그마치 8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이 떡하니 생겨나 있었다. 그리고 이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정확히 3개월 전이었다.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이성을 유지하며 그 대출금의 자금 흐름 내역을 클릭했다. 이체 기록들이 화면에 줄줄이 펼쳐졌다. 3천만 원, 시어머니 최순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1,500만 원, 서울 강남의 모 최고급 백화점 샤넬 매장 결제 기록. 500만 원, 청담동 최고급 뷰티살롱 VIP 회원권 충전. 나의 시선은 그 소비 기록들에 콱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 지난달 가족 모임 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가씨 아영이가 그 새까만 샤넬 가브리엘 백을 식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란듯이 올려두고는 과시하면서도 나를 은근히 깔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었다. 새언니, 여자는 역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해요. 허구한 날 그런 답답한 정장만 입지 말고요. 우리 오빠가 절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이거 오빠가 보너스 받은 걸로 사준 거잖아요. 그때 김민호가 뭐라고 했었지? 그는 다소 민망한 듯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와서 동생에게 무심코 선물 하나 사줬다고 했었다. 무심코. 아내 몰래 빌린 고금리 대출로 그 허영심 가득한 여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워줬다고?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입안에서 옅은 피비린내가 퍼져나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안 여린 살을 씹어 터뜨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었다. 내 시선은 계속해서 아래를 향했다. 그 거액의 송금 내역들 틈새에서 나는 매우 기이한 규칙성을 하나 발견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김민호의 계좌에서 120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입금처는 역삼동 XX 건물관리라는 법인 계좌였다. 역삼동. 그곳은 서울에서 유명한 1인 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다. 우리는 그곳에 부동산이라곤 단 한 채도 없는데 왜 그가 매달 그쪽 관리 사무소로 돈을 송금하고 있는 걸까? 금액도 강남구의 풀옵션 원룸 오피스텔 월세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이 송금 내역의 상세 메모란을 클릭했다. 그곳에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더 팰리스 오피스텔 1502호 가스 및 수도 요금 대납. 숨이 멎을 듯한 끔찍한 한기가 발밑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뻗쳐올랐다. 나는 재빨리 웹 브라우저를 열고 그 주소와 건물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정보 공개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번의 대조 끝에 나는 그 오피스텔의 임대차 정보를 찾아냈다. 비록 세입자의 실명은 볼 수 없었지만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작년 김민호가 내게 핵심 프로젝트 팀에 발령받아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던 바로 그 달이었다. 내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손가락 관절은 과도하게 힘을 준 탓에 잿빛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켜고 검색창에 김민호의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그가 프로젝트 팀 이 대리라고 저장해둔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젊고 반반한 얼굴을 프로필로 해둔 한 여자의 공개 계정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어젯밤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섹시한 실크 슬립을 입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오피스텔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배경에는 남성용 회색 정장 재킷이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재킷의 소매 끝에는 아주 특이한 맞춤형 흑요석 단추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작년 결혼기념일에 내가 김민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사진 아래 달린 문구는 이러했다. 오빠가 만들어준 따뜻한 둥지에서 오늘 밤도 야근. 우우. 나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를 부여잡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해댔다. 위산이 식도를 태우는 듯했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눈시울을 뚫고 뚝뚝 떨어졌다. 온 세상이 일순간에 더러운 폐허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강렬한 현기증이 덮쳐왔다. 나는 5년이라는 내 청춘과 수많은 밤낮에 피나는 노동을 바쳐 흡혈귀 같은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밖에서는 상간녀를 스폰하는 위선자 새끼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거울 속에 비친 붉게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를 쳐다보았다. 울어. 아니. 내 눈물은 눈가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금 떨어지는 매 방울의 눈물은 이 5년 동안의 내 미련한 헌신을 향한 조소일 뿐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수도꼭지를 틀고 얼음장 같은 수돗물을 양손으로 받아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세면대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고 다시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로 꼬박 10시간 동안 나는 그 의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감정이 거세된 정밀 스캐너라도 된 것처럼 김민호의 모든 재무 기록, 통화 내역, 신용카드 청구서를 한 줄 한 줄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송금 내역 캡처본, 대출 계약서의 전자 영수증, 심지어 그가 상간녀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분류하고 압축하고 암호를 걸어 3개의 다른 클라우드 드라이브와 2개의 물리적 USB에 저장했다. 동쪽 하늘에 잿빛 새벽의 첫 희끗한 빛이 번질 무렵 나는 이미 한치의 빈틈도 없는 철벽 같은 증거사슬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덮고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칙칙했고 저 멀리 늘어선 마천루 위로 먹구름이 짓누르듯 깔려 있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우는 이미 완벽하게 가라앉아 오직 죽음처럼 고요한 빙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틀 뒤 여의도. 내가 일하는 대형 회계법인은 프라임 오피스 빌딩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1층 로비는 거울처럼 광이 나는 검은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높이 솟은 천장 덕분에 작은 소리 하나도 거대한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낮 12시. 한창 붐비는 점심시간이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나는 7cm짜리 하이힐을 신고 방금 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고지윤. 이 독한 년, 당장 거기 안 서. 순식간에 노파에 찢어질 듯 날카롭고 처절한 고함이 로비에 점잖고 낮게 깔려있던 웅성거림을 단번에 찢어발겼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로비 입구 회전문 쪽에서 시어머니 최순자가 극도로 격분한 암사자처럼 씩씩거리며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우스꽝스러운 스팽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분노 때문인지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놈의 샤넬 가브리엘 백을 손에 든 신우이 김하영이었다. 주변에서 정장을 빼입고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고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발견한 수많은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은근슬쩍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카메라 렌즈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천하의 몹쓸 년 좀 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안중에도 없는 듯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독사 같은 며느리를 들였네. 어른 공경은커녕 내 아들이랑 천륜을 끊어놓으려 하잖아요. 늙은 시어미 골프 클럽 회비까지 끊어버려서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근본 없는 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한답니까? 김하영은 옆에서 가련한 척 연기를 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끄는 신용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엄마, 참아. 새언니가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걸 어쩌겠어. 언니가 워낙 피도 눈물도 없잖아. 우리가 참아야지. 그들은 이런 사회적 엘리트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닥을 구르며 행패를 부리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장유유서의 관념을 이용해 도덕적 압박을 가하면 내가 예전처럼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굽신거리며 타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일그러져 흉하게 변해버린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는 그저 한없이 우스꽝스럽게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예상처럼 당황하지도 않았고 달려가 입을 틀어막지도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나는 손을 들어 멀지 않은 안내 데스크 쪽을 향해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체격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 아주머니 말인데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또렷했다.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고 저에게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네요. 당장 밖으로 끌어내 주시겠어요? 만약 반항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를 모른다고? 내가 내 시험이다. 최순자는 분통이 터져 숨 넘어갈 듯 헐떡이더니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덤벼들려 했다. 보안 요원이 재빠르게 그녀를 막아섰다. 아주머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거 놔. 고지윤, 이 천하에 몹쓸 년아. 내가 무사할 줄 알아. 돼지 멱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비명과 씩씩대는 신우이의 악다구니 속에서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마치 쓰레기 봉투 2개처럼 질질 끌려 유리 회전문 밖으로 강제로 쫓겨났다. 로비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경악으로 물든 주변의 시선들을 무시한 채 몸을 돌렸고 텅 빈 커피컵을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은 뒤 출입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민호가 아닌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경기도 전셋집 집주인 이 선생님이신가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고지윤입니다. 사방이 막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목소리는 유독 차갑고 선명하게 울렸다. 아, 고지윤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집은 살만하신가요? 선생님,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인데요. 다음 달 15일이 전세 만기죠. 나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계약은 절대 안 합니다.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제 명의로 된 끝자리 391번 개인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요? 어제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시던데요. 계약서에 서명한 건 저고 보증금도 제 개인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다른 그 누구의 재계약 요구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며 의심의 여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15일에 제가 보증금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면 장담컨대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똑똑히 알아들으셨나요? 전화를 끈 차 엘리베이터가 마침 15층에 도착했다. 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내 개인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정장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건 뒤 책상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어제 오후 퀵서비스로 막 도착한 서류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봉투 입구에 감긴 실을 풀고 그 안에 든 몇 장의 서류를 빼냈다. 서류 맨 위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방금 출력한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류의 가장자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날카로웠고 오른쪽 아래 찍힌 새빨간 법원 접수 도장의 인주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창백한 빛 아래서 차갑고 끈적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서울 신라호텔 2층 중식당. 묵직하고 검붉은 조각 나무문 앞에는 방음이 뛰어난 수제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내 하이힐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마치 심연이 모든 메아리를 집어삼킨 듯 했다. 복도에는 값비싼 백합 디퓨저 향이 중앙난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 섞여 맴돌았고
내 콧속을 미세하게 찌르는 듯 했다. 오른손을 뻗어 황동 문고리에 손끝이 닿는 순간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폐가 부풀어 올랐고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정장의 실크 안감 너머로 차분하고 힘찬 내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문고리를 힘주어 아래로 누르자 아주 미세하게 기계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두 짝의 나무 문이 안쪽으로 서서히 열렸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널찍한 룸 한가운데에는 길쭉한 최고급 호두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호화로운 광경을 보자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을 되감듯 5년 전 김민호와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던 날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종로구의 허름한 고깃집이었다. 벽에는 찌든 기름때가 가득했고 환풍기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냈다. 우리 부모님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도 값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쩔쩔매셨다. 반면 시어머니 최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곁눈질로 우리 부모님을 흘겨보며 친정에서 해오는 혼수가 너무 적다느니 그럴싸한 수입 비스포크 냉장고 하나 못 산다느니 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께 술을 따랐지만 시아버지는 이런 싸구려 소주는 입에 안 맞아서 말이야라는 핑계를 대며 술잔을 식탁 위로 매몰차게 엎어버렸다. 기름진 식탁 위로 쏟아진 그 소주 한 잔은 지난 5년 동안 내 가슴속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 쥐뿔도 없는 자기 딸을 강남의 번듯한 중산층 집안에 밀어넣으려고 최순자는 가산을 다 털어거치레를 한 것이다. 내가 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화기애애하게 오가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7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나를 향했다. 상석에 앉은 예비 사돈내외는 고급스러운 한복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점잖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최순자, 김민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새하얀 샤넬 투피스를 입은 시누이 김아영의 얼굴은 나를 알아본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새언니가 여긴 어떻게? 김아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공들여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는 목이 졸린 암탉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맞은편의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다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꽉 쥐어 비틀고 있는 두 손의 마디마디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나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한 채 일정한 보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빈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룸 안의 공기가 턱턱 막혀오는 것이 느껴졌다. 구석에 서 있던 직원 2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등받이 의자를 빼고 여유롭게 앉은 뒤 정장 밑단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올려 완벽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내 목소리는 평범한 세무 보고를 하듯 평온했다. 김민호 씨의 아내 고지은이라고 합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와 상견례 자리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너 미쳤어. 김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찌나 세게 일어났는지 무릎이 식탁다리에 부딪혀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맺혔고 애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내게 이를 갈며 낮게 속삭였다. 당장 나가.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집. 그건 내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버킨 베개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입사 첫해 연말 보너스를 받아 내 돈으로 샀음에도 시어머니에게 석 달 내내 낭비벽이 심하다며 욕을 먹었던 가방이었다. 죽은 듯이 고요한 룸 안에서 금속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차가운 서류 봉투에 손끝을 댔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호두나무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검지와 중지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꾹 눌렀다. 지문 끝으로 종이의 거친 질감이 전해졌다. 나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앞쪽으로 밀었다.
종이와 나무 식탁이 마찰하며 아주 미세한 스스슥 소리를 냈다. 예비 시아버지의 시선이 서류 봉투를 따라 움직였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손목을 살짝 돌려 봉투에 감긴 실을 풀었다. 한 바퀴, 두 바퀴. 하얀 면실이 허공에 늘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방금 프린터기에서 뱉어낸 듯한 서늘하고 빳빳한 감촉에 가장자리는 날이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세 몫으로 똑같이 나누어 마치 전단지를 돌리듯 예비 사돈 내외와 예비 신랑의 눈앞에 정확히 밀어주었다. 고지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 최순자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는지 식탁을 콱 내리쳤다. 그 충격에 식탁 위에 고급 물잔이 쨍그랑거렸다. 그녀는 탁한 눈을 부릅떴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가의 주름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독실한 신자처럼 진실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영이가 사모님께 자기 오빠는 상장기업의 핵심 임원이고 새언니인 저는 순종적이고 참해서 제 월급으로 시댁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좋은 며느리라고 했다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안색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뭉치에 시선을 고정했다. 댁의 명예와 앞으로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얼음물 잔을 들어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에서 녹아내리는 서늘함을 느꼈다. 첫 번째 장은 김민호 씨 명의로 된 8천만 원짜리 고금리 신용대출 독촉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제 시어머니이자 사모님의 예비 안사돈 되실 분께서 그 대출금을 청담동 피부과와 골프장 회비로 펑펑 쓴 카드 결제 내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나는 일부러 말을 끊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김민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파르르 거렸고 온전한 문장 하나 뱉어내지 못했다. 그건 김민호 씨가 빚을 내서 역삼동의 자기 상간녀 명의로 얻어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더럽고 추잡한 송금 내역입니다.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극도의 맑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저는 남의 피나 빨아먹고 사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집안의 딸이 댁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뼈대 있고 깨끗한 댁의 가문에 먹칠을 할 테니까요. 무슨 헛소리야. 이 주둥이만 살아서 똥을 싸대는 독사 같은 년. 김아영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예비 시아버지가 탁자 위의 서류를 획 낚아챘다. 그의 소나귀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서류를 몇 번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이내 검붓게 달아올랐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처럼 거칠었다. 김민호, 최순자, 예비 시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김민호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긁힌 김민호의 뺨에 가느다란 핏자국이 생겼고 새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룸바닥에 흩뿌려졌다. 이 파렴치한 사기꾼 새끼들. 이게 당신들이 말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게 그 잘난 청렴한 가문이냐고. 감히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농락해. 아닙니다. 사돈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저 독한 년이 지어낸 조작입니다. 시어머니는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는 예비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죽어라 붙잡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획 물러섰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있던 차가운 레몬수를 집어들더니 손목을 돌려 시어머니의 얼굴에 가차없이 끼얹어 버렸다. 촥 하는 소리. 차가운 물이 시어머니가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주고 온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값비싼 파운데이션을 흉하게 얼룩지게 만들었고 레몬 조각 몇 개가 그녀의 어깨를 튕겨 고급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누구 보고 사돈이래. 더럽고 역겨워서 원. 예비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박박 닦았다. 마치 구역질 나는 바이러스라도 만진 듯한 태도였다. 파혼입니다. 다신 우리 눈앞에 띄지 마세요. 또 나타나면 내 변호사 시켜서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말을 마친 예비 사돈 일가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엄청난 충격음을 냈고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김하영은 타고난 약혼자가 떠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우아했던 샤넬 투피스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의자에 널브러진 그녀의 멘탈은 완전히 바스라져 버렸다. 한편 물에 빠진 생쥐꼴로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시어머니 최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새하얗던 그녀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흰자위가 훌러덩 뒤집어졌다. 가슴을 부여잡은 그녀의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나더니 이내 두 눈을 까뒤집고 바닥으로 뻣뻣하게 쓰러져 기절해버렸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빨리 119 좀 불러줘. 김민호가 기겁하며 기어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이 황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조용히 감상했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나는 손에 든 유리잔을 굴리며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듣다가 고개를 젖혀 잔에 남은 마지막 얼음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비워냈다. 달콤하다.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가랑비가 흩날리는 하늘은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빗방울을 머금고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계단을 때리며 탁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나는 검은 우산을 쓴 채 법원 정문 밖에 서서 방금 효력이 발생한 이혼 판결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판결 결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남편 측의 중대한 유책 사유와 명백한 증거 덕분에 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인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게다가 법원은 김민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카드와 계좌는 이미 2달 전에 내가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꽁꽁 묶여 그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김민호가 법원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에게서 예전처럼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른 엘리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기름진 머리카락은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퀭하게 파인 눈가 아래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맞춤 코트는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나온 것처럼 구깃구깃했고 기대는 정체 모를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법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를 피해 걷는 사람도 있었다. 상결례 파토 사건의 전말이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는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건 명의로 된 고액 대출이 연체되자 은행에서 그의 직장으로 대출금 독촉장을 보내버린 것이었다. 체면과 직장 내 평판이 생명보다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그의 상사는 회사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단칼에 그를 해고해버렸다. 그는 내게서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두 눈은 핏발이 서고 절망으로 가득했다. 두 손을 꽉 쥔 주먹은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극도의 분노와 무력감의 찬바람 속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쉰 목소리가 사포에 긁히듯 갈라져 나왔다.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잘리고 우리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걷지도 못해. 고지윤, 내가 우리 가족을 철저하게 박살냈다고. 나는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를 보듯 그를 응시했다. 불현듯 결혼 첫해 추석 명절이 떠올랐다. 한국의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간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날 새벽 4시부터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깨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볕도 들지 않는 좁고 찜통 같은 주방 구석에 처박혀 펄펄 끓는 기름 쏟아패서 꼬박 6시간 동안 명태전과 애호박전을 부쳐댔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벌겋게 물집이 잡혀도 쉴 틈이 없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두 다리는 쇳덩이처럼 퉁퉁 부어올랐다. 그런데 김민호 그 인간은 뭘 하고 있었지? 자기 애비, 여동생과 함께 넓고 환한 거실에 둘러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고 내가 방금 깎아다 바친 비싼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다.
내가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전 소쿠리를 들고 주방을 나섰을 때 그는 내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젓가락으로 그릇을 툭툭 치며 불평했다. 왜 이렇게 굶떠? 배고파 죽겠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너희들을 박살낸 건 너희 스스로의 탐욕과 멍청함이야. 나는 싸늘하게 내뱉고는 시선을 거둔 채 길가에 세워둔 택시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굳이 말해주지 않았다. 아직 진짜 지옥의 밑바닥은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바로 지난주 법원 집행관들이 그들이 살던 전셋집을 들이닥쳤다. 퇴거 기한이 되자마자 집주인은 얄짤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집행관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눈이 부신 새빨간 압류 딱지를 시댁에 그나마 남아있던 돈 되는 가전제품마다 덕지덕지 붙였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빴던 85인치 텔레비전, 나를 무릎 꿇리고 호령하던 그 고급 가죽 소파까지 모조리 파산을 상징하는 붉은 낙인이 찍힌 채 법원 경매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길거리로 나앉던 날 공교롭게도 서울에는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다시 6개월 후 한남동 유엔빌리지. 이곳의 공기는 서울의 다른 동네보다 유독 맑게 느껴진다. 어둠이 내린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한강 수면이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꼬리를 무는 차들은 마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굽이치는 황금빛 리본 같았다. 나는 매끄러운 실크 슬립을 입고 부드러운 양모 러그 위를 맨발로 거닐었다. 거실에는 묵직하고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와인셀러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방금 브리딩을 마친 프랑스산 부르고뉴 레드 와인을 집어들어 크리스탈 와인잔에 조금 따랐다. 검붉은 와인이 찰랑이며 매혹적인 오크톤과 블랙베리 향을 풍겨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아둔 태블릿 PC 화면이 반짝였다.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내가 고용한 흥신소 소장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겨 그 메일을 열었다. 첨부 파일에는 고화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마포구에 1년 내내 볕이 들지 않는 낡고 후미진 달동네였다. 이끼가 잔뜩 낀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 방이 하나 나온다. 지대가 워낙 낮아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고 길바닥 높이에 간신히 난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폐지 더미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샤넬이 아니면 입지도 않던 시누이 김아영이 보풀이 잔뜩 일어난 싸구려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떡진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있었다. 그녀는 누런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반지하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사진, 렌즈가 조금 더 당겨졌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 최순자가 곰팡내 나는 1인용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가 동작이 굼뜨다고 아영이를 닥달한 모양인지 빡이 돈 김아영이 먹다 남은 짬통 쓰레기 봉투를 시어머니의 발치에 사정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누런 썩은 물이 시어머니의 바짓단으로 튀었고 두 사람은 악귀 같은 얼굴로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좁고 퀴퀴한 방바닥에서 미친 듯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액정 화면 너머로 그 반지하 방 특유의 곰팡내와 하수구 역류하는 냄새, 그리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그곳이 바로 그녀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심연이었다. 나는 사진 속에 일그러진 두 여자의 얼굴을 고요히 응시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자 유리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진득한 와인의 눈물이 보였다. 나는 잔을 입술로 가져가 우아하게 한 모금 머금었다. 풍부한 바디감이 혀끝을 미끄러지며 미세한 떫은 맛을 남겼고 이내 길고 달콤한 여운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삭제 버튼을 눌렀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